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 밤 12시를 넘기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야당과 달리 여권은 사활을 걸고 뭔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합니다. 민심은 움직이는 거라는데 선거날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공약 경쟁도 벌어지고 있고 상대당 후보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전술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 합리적인 결정,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예 여의도 정치 종식을 외친 겁니다. 정치는 세종으로 옮기고 서울의 여의도는 금융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개발 공약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11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부지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기능을 여의도에 남기는 세종의사당법이 통과됐지만 한 위원장은 국회 기능을 아예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복합문화시설 국회를 품은 여의도를 홍콩과 견주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자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하겠다며 한 위원장 공약에 힘을 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각종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안했던 한 위원장이 탈여의도 정치를 여권 위기 탈출의 승부수로 띄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회 주변 서여의도 일대는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 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여의도 동쪽에는 3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데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죠.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전하면서 규제까지 확 풀어 여의도 재개발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현실성은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 여의도는 한국거래소와 대형 증권사 28곳의 본사를 비롯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본사까지 모인 국내 최대 금융 중심지입니다. 이들 대부분 동여의도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의도 동쪽은 높이가 최대 333m에 달하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반면 서쪽은 50여 년 동안 국회의사당 보안을 위한 고도 제한 규제로 51m를 넘는 건축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국회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사무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 여의도 개발을 시작으로 한강 주변부 개발로 확대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가 주춤한 마포와 용산, 영등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지지율 반등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총선과 2년 전 지방선거 땐 민주당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며 신중론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야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주당은 국회 세종 이전에 일단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그냥 옮기면 되는 걸 총선 승리를 전제로 공약으로 앞세우는 게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수도 이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제안에 대해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했던 거라며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알맹이 빠진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 위원장이 국회 세종 이전을 정치 개혁과 연결시킨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동화 같은 발상일 수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정치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수도 이전까지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무산되었던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방 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야권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 헌법이라며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걸 상기시키며 한 위원장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듯합니다. 세종시 완전 이전이 가능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세종시 이전이 말이죠. 매년 선거 때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한 건 한 20여 년 전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기고 주요 정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됐고요.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이게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완공되는 거죠? 네, 세종의사당이 지어질 예정지의 모습입니다. 애초 2027년 완공 계획이었는데 2031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완공이 되면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2개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합니다. 여의도에는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가 남습니다.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도 서울에 남습니다. 네, 현재 계획은 국회 일부만 옮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건데 가능합니까? 네,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법은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완전 이전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4년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자는 것은 결국은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은 주장이 되고요. 헌법 개정을 할 때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다만 이는 20년 전 헌재 결정이고요.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본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종시 이전은 여야가 일단 합의를 하면 시작은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 비효율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참 많잖아요. 일단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총선 결과 보면 어떨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무상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생소득부터 대학 무상교육까지 현금성 지원 공약의 종합판으로 보입니다. 오연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기본사회 공약은 출생소득, 무상교육, 기본주택 등 5개 분야입니다. 우선 현재 8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에서 나이와 규모를 확대해 17살까지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제시한 출생 기본소득을 더 구체화한 겁니다. 펀드를 통해 18세까지 1억 원의 기본 자산을 만들어주고 결혼하면 1억 원의 기본 대출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월세 10,000원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국립대는 무상,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르신 한 끼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저출생 대책에만 연 2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오늘 발표한 5대 공약의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목표로 되면은 충분히 재원 어떤 목표의 배분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약과는 별도로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민주당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설명합니다만 여론이 좋지 않아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비판까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 공약을 준비 과정에서 검토는 했지만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며 공약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공약집에 포함된 건 실무진 착오라고 사과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실무적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이지만 공약이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고 당원 게시판에도 젊은 남성들 표가 날아갈 거란 비판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도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또 실수란 말입니까? 거짓 해명이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휘말린 민주당이 퇴행에 힘을 싣고 있다며 선거 유불리로 여성과 인권을 장식품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해온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을 비례대표 1번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1년 사이 40억 원가량 늘어 논란입니다. 일각에선 검찰 출신 변호사인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낸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을 퇴직하며 박 후보의 예금 등을 합쳐 8억 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부의 재산은 1년 사이 41억 원이 늘어난 49억 원이었습니다. 증가액 대부분이 예금이었는데 특히 이 변호사의 예금은 150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조국스러움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대표가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그 사이에 비례 1번의 정관예우 떼돈이 들통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녹색정의당도 조국 대표에게 박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후보는 남편인 이 변호사가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 전액 수령했고 재산 신고일 기준으로 160건을 수임했다며 매출에 대해선 과세 기준 금액의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냐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핵심 기능인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오늘 자정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들도 SNS를 통해 지지할 수 있습니다. 115개국 15만 명에 달하는 재외 국민들은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선거운동에 투입될 국회의원 후보 유세 차량들이 출고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둘 대형 홍보 스티커에 구겨진 부분을 떼었다 새로 붙이고 뜨거운 열기를 동원해 평평하게 펴니다. 원단 자체를 붙이긴 했지만 혹시 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끝부분부터 마감하려고. 마무리 작업까지 끝낸 컨테이너들은 지게차가 들어올려 차량 화물칸에 옮겨 싣습니다. 더 가야 돼, 더 이만큼 가야 돼요. 마지막 점검을 마친 유세 차량들이 형형색색 홍보물을 달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전국 각 지역구로 이동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거리 유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길거리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육성 연설은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기호와 후보 얼굴, 이름이 인쇄된 현수막도 걸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SNS를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금품 수수나 매수,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15개국에서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 달 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의 승부처라고 모두들 말하는 수도권. 여야 각 당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당이 고전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장세희 기자가 양당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달에만 동작을 지역을 3번이나 찾았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생각되면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4월 10일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작을은 민주당이 열세 지역으로 자체 분류한 12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강남 서초, 경기 여주 양평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100석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수도권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 지역구는 17곳입니다. 강남과 서초, 동작을, 강동갑, 경기 성남 분당갑, 경기 이천 등이 여당 우세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야가 박빙으로 꼽는 지역은 각각 7곳에서 8곳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영등포을과 인천 연수갑을 제외하곤 각자가 보는 경합지역은 서로 달랐습니다. 여야는 경합지역 외에도 남은 2주간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각자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을 찾아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물 경쟁력이나 지역 밀착 공약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 신유만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후보들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충분히 발전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인천의 13개 의석 중 2석뿐인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이 더 많아지면 인천발 KTX와 GTX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인천 재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 정액권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텃밭 못지않은 환영 속에 충북 충주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색깔이 아닌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로지 색깔이 같으니까 우리 동네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로 몰아넣는다며 적대 감정이 악화되면 나중엔 총으로 싸우는 내전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현 정부를 의붓아버지로 비유한 데 대한 여권의 공세엔 우화를 말했는데 말꼬투리를 잡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콩쥐팥이 우화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꼬투리를 잡는데 좀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 대표의 충북 방문은 최근 한 달 새 3번째로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한강벨트의 동쪽 끝인 서울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후보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맞붙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광진을은 1995년 이후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한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700여 표 차 신승을 거뒀는데 오세훈 서울시의 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후보가 고 의원을 상대로 서력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최근 발목을 다친 고민정 후보는 목발을 짚고 거리 유세를 돕니다. 이거 대파 이런 거는 요새 하도 비싸다 그래서. 비싸. 얼마예요? 저거 좀 10,000원 팔잖아. 10,000원이에요? 당 최고위원인 고 후보는 바쁜 당무 와중에도 틈틈이 주민들을 만나며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거는 주민들한테 가족으로 인정받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장을 던진 오신환 후보는 관악에서 지역구를 옮긴 만큼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오신환입니다. 여기 저 대공원 운동 가시는 거예요? 예. 아 예.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할 테니까. 오 후보는 행정 경험이 있는 자신이 광진에 필요한 진짜 일꾼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시장을 경험했고 또 국회의원을 2번 경험했던 행정과 정치 경험을 통해서 실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력. 동서울 터미널을 품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게 두 후보 모두 교통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터미널하고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이제 SRT까지 연결을 시키게 되면 서울 동부권에서는 메가급 규모의 교통 허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온마을 역세권이라고 하는 도시철도 신설에 관한 공약을 지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보름 앞두고 두 후보 간 막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조금 뒤 자정부터는 여야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선거 전략은 뭔지 또 향후 판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정치권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요. 선관위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살펴보면요. 투표일 2주일 전, 그러니까 한 이맘때부터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 이렇게 답한 유권자가 40%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선거 이후 진행된 사후조사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임박해서야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야 모두 막판 변수 또 바람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현재 분위기가 야권으로 좀 기울었다 이런 건 뭐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판세가 좋다는 것, 이 부분은 표정 관리를 하지만서도 부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 지지세가 만만치 않아서 범야권 200석이 마냥 불가한 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 4년 전이었죠.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만약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즉 200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국회가 사실상 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이거든요. 국회가 의결한 안건을 대통령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국회의원의 3분의 2로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의결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실패한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로 부르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헌안 처리,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식물 정권이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만큼 여권이 지금 위기감이 크다는 건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이런 공약을 냈잖아요. 이것도 그런 위기감의 발로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내걸었던 세비 반납 같은 정치개혁 이슈가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바 있죠. 이 당시 컨벤션 효과다 이런 평가도 있었겠지만 기존 정치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한동훈이란 새로운 인물의 신선함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한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 종식을 외치면서 세종시로
정부로 국회를 이전하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 운동권 심판, 또 종북 세력 심판, 또 야당 심판을 넘어서 여의도 정치 자체를 심판해야 한다. 이런 프레임 전환 시도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좀 어정쩡한 반응이더라고요. 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뭐 원래 하던 것 아니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 공약들이 세종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야당도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총선 국면에선 집행 권한이 있는 정부 여당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의제들을 야당이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한 의원과 통화해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주변에 공천 파동 이전이었던 지난 2월의 지지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 민심과 직결되는 이런 국회 이전 공약에는 무대응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속내가 좀 제각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민심이 항상 계산한 대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 추이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적 대화가 2,000명 증원의 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대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부터 짚어보죠. 의협은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양쪽 모두 대화를 주장하곤 있지만 입장은 평행선인 거죠. 과연 타깃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져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결자 해지로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의료계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한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전에 없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해야 필수 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의제를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연이틀 대화를 촉구했고 의사 출신인 국민의 미래 이뉴한 선대위원장은 며칠 안에 좋은 대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으니까 좀 며칠 내로 좋은 대화의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대통령실 책임론을 묻는 질문엔 윤 대통령은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무능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된다며 2,000명 증원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바꿔 말해서 2,000명 문제만 풀린다면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재훈 기자가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대화를 통해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은 정부나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00명이란 벽에 막혀 양측은 변변한 협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명이란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년 뒤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무리가 되니까 의료계에선 증원 기간을 2배로 늘리자는 안이 나옵니다. 1년에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의 의대생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1년에 1,000명으로 줄여 똑같은 10,000명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정책 속도를 낮춤으로써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의대 교육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0명 증원은 손 못 대라고 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2,000명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중원을 모두 지역의대에 몰아줘 1년에 750명씩 10년 동안 총 7,500명을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정부의 10,000명 목표에 못 미치지만 의료계와 타협을 이끌어낼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2,000명 증원 방침을 지키면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2025학년도 2,000명을 증원한 뒤 그 효과를 검토해 증원 규모를 재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가 다 이게 공감이 되고 돼야지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되는 건데. 무엇보다 일방적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비수도권의 의사 고인난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연봉 수억 원에 주 4.5일 근무 조건을 내걸어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인데요. 의대를 졸업하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진료실에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의료원은 현재 4개 과 5명의 의사가 공석입니다. 연봉 최고 4억 5천만 원에 주 4.5일제의 근무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교육 환경이나 또 문화 환경 등이 안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그런 면이 좀. 의사들의 지역 근무 기피로 지역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지역 의사 전형을 도입하겠다는 대학이 처음 나왔습니다. 경상대는 올해 대입부터 정원 200명의 5%인 10명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고 점차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의사 전형은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확률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역 인재 전형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업 후 몇 년이나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하게 할지 또 이를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지는 관계기관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07년부터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80% 이상이 졸업 후 지역에 머무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역 의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술에 취해 서울 도심에서 20분 넘게 고개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후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임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외제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빠르게 내달립니다. 앞에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한 듯 그대로 연석을 들이받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또다시 앞으로 내달립니다. 비틀비틀했죠. 신고를 한다 하니까 뒤로 해서 100m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유턴을 해서 자가리 쪽으로 내려가는 걸 오케이 한 거죠.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차량은 큰 도로에 진입해서도 차선을 넘나들고 경찰은 20분 넘게 뒤쫓은 뒤에야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 냄새도 많이 났었고 얼굴이 많이 붉어서 누가 봐도 음주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찰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뒤 운전했다며 목적이 없이 차를 몰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건 전해드렸는데요. 오 씨가 몸이 아프다면서 후배 선수들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은 불법인 만큼 KBO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오재원 씨가 야구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에게 연락한 건 지난해 하반기입니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후배에게 오 씨는 몸이 너무 안 좋다, 도와줄 수 없겠냐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정의학과를 콕 집어 거론하며
그곳에 가면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제 대리 처방받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후배 선수는 TV조선에 선배의 갑작스런 부탁에 몇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줬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오 씨가 대리 처방을 부탁한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28일에 한 번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대리 처방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오 씨를 검찰에 넘기고 대리 처방에 연루된 지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약물 관련 자진 신고를 받고 있는데 오 씨 사건 이후 자진 신고한 선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당장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출근길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노돌 기자. 네,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노사양 측은 오후 3시부터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자정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4시부터 우리는 파업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임금이 지방 대도시나 인근 경기도와 비교해서도 서울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3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이후 물밑에서 서로 주정안을 주고받으며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노조 측은 서울의 높은 물가 수준과 복잡한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급 12.7%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이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양 측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의견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전체 시내버스의 97.6%인 7,21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하루 지하철 운행 횟수를 202회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하루 국내 기업들이 조단위 투자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LG그룹이 인공지능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미래 산업에 10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고 현대차 역시 역대급 투자는 물론이고 8만 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화답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자동차 730만 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 전기차 성장세가 꺾이면서 최근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현대차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에 3년간 총 68조 원을 투자합니다. 8만 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데 납품업체까지 고려하면 총 1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입니다. 품질 관리 철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이 부진에 빠진 LG그룹은 2028년까지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은 물론 배터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그룹 핵심 분야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합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에 직면한 쿠팡도 3년간 3조 원 이상을 들여 이길 배송권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우리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의 육성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의 역대급 투자 계획에 정부는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습니다. 정부는 투자 확대를 막는 각종 규제를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시가 낙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은 높이고 공공기업 부담은 낮추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왜 그러는 건지 고승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은 지 35년이 넘은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 지난해 최종 승인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문제로 조합원 분담금이 급등하자 주민들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3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이. 그러니까 천상 그러면은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긴데. 서울시는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세대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용적률을 2배가량 늘리겠다는 겁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인 한 1000세대 재건축 단지에 적용할 경우 분양주택이 10%포인트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10%포인트 줄어듭니다. 반면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나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여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약 15%의 공공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10%로 동일화시키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350m 안팎 떨어진 역세권을 정비할 경우에도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중층 주택들이 밀집한 창동의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곳에 임대주택이나 노인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기존보다 2배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영화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흔히 그림자 조세, 스텔스 조세라고 불리는 부담금인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질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세종시청의 여권 발급 창구. 한 남성이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합니다. 53,000원 주세요. 여권 발급비의 30%가량인 15,000원은 외교부가 걷어가는 국제교류 기여금입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제교류 기금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네, 오늘 와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금과 별개로 나도 모르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모두 91개. 정부는 7월부터 이 가운데 32개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주는 등 14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인데 대표적으로 영화 관람료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상영관 부담금 400원가량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덜 거치는 부담금 규모는 약 2조 원대. 정부는 부담금 구멍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으로 메우는 과정에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선박이 교량과 충돌하면서 다리 붕괴로 이어졌죠. 이 다리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충돌 직전 선박이 조난 신고를 하면서 차량 진입은 막을 수 있었는데 이 근로자들은 대피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황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화물선 달리호의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차량이 프랜시스 스콧키 다리 위를 통과한 직후 달리호는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불과 20초 만에 다리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립니다. I'll go grab the workers on the key bridge. Start, everybody.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달리호는 출항 30분쯤 뒤 동력을 잃고 조난 신고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현지 경찰은 2분 만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추락했고 2명은 구조됐지만 6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are going to suspend the active search and rescue efforts, but we're just going to transition to a different phase. 현지 당국은 볼티모어 항을 폐쇄하고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신은 달리호가 8년 전 벨기에 항구에서 충돌 사고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엔진 결함이 발견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당국은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리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인데다 완충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인상주의 하면 마네와 모네, 고흐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예술 사조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들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독특한 인상주의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여인. 순백의 치마가 빛을 머금은 듯 하얗게 반짝입니다. 숲속에 차려진 아침 식사.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식탁 위를 어지럽힙니다. 북유럽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41명의 작품 79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 새로운 회화를 갈망하며 프랑스로 간 스칸디나비아 화가들은 파리에서 배운 표현법을 고향의 전경에 적용하며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하고 찰나적인 프랑스 인상주의와 비교하면 안개가 낀 듯 희뿌연 그림이나 실내 생활을 그린 작품이 많습니다. 좀처럼 볕이 들지 않는 북유럽의 날씨 때문입니다. 빛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인상주의와 동행하지만 북유럽 특유의 지형과 또 기후적 조건이 반영이 된 안개가 낀 듯한 이번 전시에서는 스웨덴 국민화가로 통하는 칼 라르손의 그림과 함께 그간 미술사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북유럽 여성 화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도심 대로를 타조가 활보합니다. 천방지축 차선을 넘나드는 탈출극 1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짝이 죽은 뒤 우리에 갇혀 맞은 봄이 싱숭생숭했을까요? 봄은 하도 환해서 때로 심란합니다. 인생은 빈술잔, 주당 깔지 않은 계단, 4월은 바보처럼 주절거리며 온다. 꽃피는 행렬은 맹랑하다 못해 발칙합니다. 희희낭낭 나불대고 싹수가 노랗고 겁없이 되바라집니다. 앞들의 목련이 애써 켜든 연등을 죄다 땅바닥에 던졌더군요. 거기 어울리는 순우리말이 반집 빠르다와 배때가 벗답니다. 언행이 얄미울 정도로 민첩하고 약삭 빠르다. 얄밉게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오는 차에서 푸념했습니다. 이게 뭐 검찰이 노린 걸 테니까 할 수 없죠. 선거에 대선에서 진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없어도 재판에 지장이 없는데 검찰이 굳이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법정에 불려다닌다. 그렇다면 법원은 검찰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인가요? 당연히 재판부가 잘라 말했습니다. 재판 절차는 판사가 정하는 거다. 대놓고 재판부에게 대거리할 수는 없고 늘 하던 검찰 탓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명줄을 쥐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까요. 조국 대표도 실형을 거듭 선고한 법원에게는 입을 다뭅니다. 정치 검찰의 희생양을 자처하는 것도 빼닮았습니다.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 음모라는 주장이죠. 그러면 파렴치 입시 위조 비리를 애초에 기소하지 않는 게 정의라는 건가요? 넘어지면 하는 지팡이 타령 그만 부르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이미 2차례나 무단결석했습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합니다. 총선을 치르는 당 대표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정상 업무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오만이 앞장서면 치욕이 뒤따른다. 겸손하고 착실하게 법정에 서는 건 국민에게 차려야 할 최소한의 예입니다. 3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발칙한 봄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새벽에는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의 많게는 80mm 이상, 경남권 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남권 해안과 제주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9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13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겠고 새벽까지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도 경기와 영서, 충북과 전북 동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